오늘 서울시의회 저하고 우리 신원철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서장님 마을, 이 마을이 함께 준비한 토론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드립니다. 장소 관계상 국민들을 생각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이제 대보름, 정월 대보름이 지나야 진짜 새해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 해들 부탁하시고 건강하시기 좀 기원드리고요. 저도 처음에는요, IT 마을의 날개를 달다. 이게 뭔 얘기인가? 굉장히 좀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IT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아울러서 스마트폰 기기가 이제 활력을 확대하면서 부작용으로, 사람들 좀 이렇게 소외시키고 단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시간적, 공간적 여건을 뛰어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좀 기술은 좀 발전을 하는 또 장점이 있겠죠. 이로 인해서 뭐 SNS를 통해서 인간관계망이 이제 새롭게 편성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폐쇄된 마을 공동체도 이 기술, 그러니까 IT 기술을 접목하면 좀 이렇게 개방형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저 모범적인 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모범 사례들을 좀 잘 발견하고 공유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는데 한번 또 방법이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러한 좀 방법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옹호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옹호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예산적인 지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을 공동체 운동의 진화 방향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기술 발전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라는 건 좀 되게 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나야 되지 뭘 매개를 통해서 만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이게 막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다가 이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은 안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옛날에 투쿠빌인가 그 책에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여행을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 발전이 공동체를 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인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본 건 이렇게 아파트 대표자 회의 같은 거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 모바일로 투표를 하게 하면서 아파트의 권력 구조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대요. 왜냐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어떤 아파트 일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암스테르담 갔을 때 공유경제 기업인데 거기가 이렇게 물품 텐트나 배낭 같은 거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걸 서비스하는 데 거기는 한 블록 단위, 그러니까 100가구 단위로 딱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사례에 보니까 이 배낭 빌려주다가 결혼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대규모 플랫폼이 아니고 이 IT 기술을 동네 단위에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사례 같은 거 이렇게 거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되게 늦게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국제 사역신 자문단과의 회의를 화상회의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뉴욕, 런던, 홍콩, 호주, 캐나다 이걸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국제회의도 그렇게 막 사람 초대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 관광 사람이 위축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기술이 어떤 것에 좀 공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찾아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는 중심이 딱 있으시니까 사실은 마을 공동체라는 중심에서 주체적으로 기술이라는 걸 잘 활용하시면 소통과 신뢰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확대시키는 좋은 계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 하시는 분들도 좀 아날로그에서 벗어나고 계시면 아마 서울시 마을 사업도 그에 따라서 기하적으로 발전할 거다 생각하게 됐고요. 오늘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건 되게 의미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자리에 나온 얘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고려해서 저희가 뭐 마을센터나 저희가 협력해가지고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IT 쪽에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아날로그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마을은 좀 살아갔잖아요. 한 20년, 20, 30년 되니까. 그래서 IT와 마을을 사실 그 두 개 양날개를 제가 장착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마을 쪽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IT 쪽은 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의 만남을 통해서 촉발되는 그 다른 알파를 저는 늘 즐깁니다. 마을과 정치, 마을과 경제, 마을과 여성, 마을과 아동, 마을과 교육, 이것들이 융합되어 가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 문제, 사업 영역으로는 융합되어 가고 있죠. 마을 학교나 마을 경제나. 앞으로 이런 계기나 무엇과 무엇의 분야의 어떤 결합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확장과 어떤 사회적 진화를 일으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IT는 사실 접속적 관계잖아요. 마을은 접촉적 관계라고 이렇게 다시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영역이 어떻게 만날까에 대해서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정책적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림대 융합소프트웨어과 겸임 교수를 맡고 계시는 김덕석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초부터 자전거부터 하다가 너무 바람이 좀 날랐습니다. 그래서 얼굴 좀 다쳐가지고 이쪽은 괜찮으니까 이쪽은 나름대로 조금 그렇게 못한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마을 활동가분들하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IT에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먼저 앞에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이전에 한마디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흔히 미디어는 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IT를 아신다는 것은 미디어를 아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을이 힘을 가지려고 하면 마을이 권력을 가져야 되죠. 아무리 마을 활동을 많이 하셔도 마을이 어떤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 소외를 받는다면 어떤 활동의 동력은 줄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IT를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IT라는 거를 대부분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사실 IT 쪽에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아날로그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마을은 좀 살아갔잖아요. 한 20년, 20, 30년 되니까. 그래서 IT와 마을을 사실 그 두 개 양날개를 제가 장착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마을 쪽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IT 쪽은 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의 만남을 통해서 촉발되는 그 다른 알파를 저는 늘 즐깁니다. 마을과 정치, 마을과 경제, 마을과 여성, 마을과 아동, 마을과 교육, 이것들이 융합되어 가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 문제, 사업 영역으로는 융합되어 가고 있죠. 마을 학교나 마을 경제나.
앞으로 이런 계기나 무엇과 무엇의 분야의 어떤 결합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확장과 어떤 사회적 진화를 일으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IT는 사실 접속적 관계잖아요. 마을은 접촉적 관계라고 이렇게 다시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영역이 어떻게 만날까에 대해서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정책적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림대 융합소프트웨어과 겸임 교수를 맡고 계시는 김덕석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부터 자전거 타다가 너무 바람이 좀 날랐습니다. 그래서 얼굴 좀 다쳐가지고 이쪽은 괜찮으니까 이쪽은 나름대로 조금 그렇게 못한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마을 활동가분들하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IT에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먼저 앞에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이전에 한마디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흔히 미디어는 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IT를 아신다는 것은 미디어를 아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을이 힘을 가지려고 그러면 마을이 권력을 가지겠습니다. 아무리 마을 활동을 많이 하셔도 마을이 어떤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 소외를 받는다면 어떤 활동의 동력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IT를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IT라는 거를 대부분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전통적으로도 방송을 했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원래 컨설팅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고 창업 관련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소셜미디어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가 이제 한 10분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면 전 세계 20억 인구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페이스북은 전 세계 14억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는 7억 명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1분에 약 100시간이 넘는 영상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상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카메라, 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우리 통신기가 예전에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 이 펜티엄 컴퓨터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수준으로 따지면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예전에 저보다 훨씬 큰 카메라였죠. 무려 한 3천만원, 3억까지 호가하는 그런 카메라를 여기서 지금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방송국의 장비 하나를 다 들고 다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많은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유튜브의 시가총액을 거의 한 200조 원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 회사는 사실 그렇게 흑자를 많이 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큰 가치를 두냐면 전 세계 개인 미디어 허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NN이나 MBC, KBS 다 망해도 유튜브는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애플, 샤오미가 스마트폰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하면 모를까? 앞으로 주구장창 계속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고 하면 저런 소셜미디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통의 공간이나 방법론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물론 우리가 대면 관계에서 서로 어떤 정을 나누고 스킨십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은 분명히 공존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잘 아시는 강남 스타일이에요. 전 세계 21억 인구가 저 강남 스타일 제작을 했습니다. 조회를 했습니다.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은 불과 5분밖에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요, 또 뭐 공유 이렇게 해서 22억 인구가 저 강남 스타일을 하고 그 싸이의 팬이 됐죠. 네, 엄청난 대단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작년 7월 기준으로 4,1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훨씬 육박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90%를 넘는 숫자죠. 자, 이게 스마트폰의 장점은 뭐냐면 항상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이렇게 제작을 해보려고 저는 카메라를 좀 들고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번거로워서 못 갖고 다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이거는 항상 어딘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거를 바로 제 페이스북 계정이나 유튜브 계정에다 올리면 바로 제 친구나 제 지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컨텐츠를 소비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 친구한테도 주고, 나 여기 지금 이런 세미나장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라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거 참 재밌겠네. 다음에 같이 좀 해보자. 어떤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라고 이런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 친구한테 가서 어제 내가 말이야 서울시에 가서 지원인들이 주최한 자리에서 내가 세미나를 했는데 이런 마을 활동가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듣다가 나도 다음에 그런 데 참가하고 싶어. 그럼 거의 몇 명하고 그런 소통이 가능할까요? 불과 많아봐야 한 2명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지금 친구가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올리면 수백 명이 제 활동을 봅니다. 그러면 그 참 괜찮은 활동 같아요 라고 의사를 밝히면 다음에 제가 선뜻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같이 참가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먼저 상대방의 의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엄청나게 큰 카메라를 가지고 기사를 보도를 했죠. 근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제 중계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그 IT가 발전하니까 병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사진 찍는데 너무나 유용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가지고 지구 멸망의 날에 저렇게 배송이 떨어지는데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사진을 찍고 있죠. 예.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50대 한인이 술 취한 흑인한테 떠밀려서 철로에 떨어졌죠. 그거를 뉴욕 시민들이 구할 생각 안 하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 유튜브에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자성을 한다고 식사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다 올려놓는답니다.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까지 누가 먼저 스마트폰에 손을 대면 밥값을 내는 게임을 한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돈을 낸다는 거죠. 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널리즘이라는 그 강점, 그런 점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거리, 사건 보도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고생 하나가 강남구청 관할에 있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남구청 관할에 있는 주차장의 그 장애 주차장 그 이용 실태를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다큐멘터리인데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장애인 복지의 현 제가 유튜브에 글을 그 페이스북에 올려봐도 많이 해봐야 한 100명이 볼까 말까 하죠. 20억이 볼 일은 방무합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100명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몇십억보다도. 물론 몇십억 하면 제가 돈을 엄청나게 벌겠지만 소통의 어떤 강도로 보면 100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가 공감되는 지수는요, 지역을 벗어나거나 사람들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보단 어떻게든 한 번, 두 번이라도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지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영상도요, 흔히 볼 수 있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 지수가 높은 겁니다.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고 글을 아무리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썼다고 해도 공감 지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내 이웃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한번 보게 되죠. 네, 그렇듯 마을에서의 늘상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 간의 공감 지수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감동과 가치 전달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크게 전달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IT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하도 정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점점 시민들이 직접 거버넌스를 만들죠. 네, 직접. 그래서 스마트폰 들고 동네, 저도 사실 제가 가끔 그런 거 합니다. 제가 저기 인천 검단에 사는데요. 그 보도블록 깨진 거나 동네 청소 안 한 거 있으면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구청 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립니다. 언제 이게 수리를 하나, 정리를 안 하나. 참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이따가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책이 안 서 있는 거죠. 그냥, 다들 페이스북 한다고 그러니까 구청 한 과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망원동 좋아요. 여기 지금 거의 한 10,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를, 페이지를 만들었던 친구가 그냥 망원동에서 뭐 음식점 또 나 이번에 저기 뭐 유학 가는데 6개월 동안 방 비어요, 방 나눠 쓸게요, 뭐 이런 것들 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0,000명이 지금 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 지수가 높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인 어떤 활동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조금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NS나 소셜미디어는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이제 사회관계망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셜미디어를 잘하고 있는 세대는 청년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이런 청년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적인 문제, 청년 실업이 10% 육박하고 있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0입니다. 50인데, 이제는 뭔가 제가 결정하고 하기보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를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이 약한 것 같아요. 뭔가 크게 도전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SNS나 소셜미디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에서는 청년 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건 잘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허브는 거의 한 15,000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 청년테이블은 한 900 몇십 명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이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좀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SNS가, 소셜미디어나 SNS가 뭔가 에너지를, 청년의 에너지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장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기술을 부담스러워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앞으로 세상은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죠. 여기에 뭐 여러 개 센서가 박혀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숨결, 바이오리듬까지도 이미 데이터가 어느 곳에까지 저장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샤오미라는 업체는 스마트 밴드, 이거 아시죠? 밴드를 불과 1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합니다. 그 원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걔들이 왜 그 원가를 팔까요? 전 세계 사람들의 바이오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걔들의 전략입니다.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바이오 데이터를 다 모으면 엄청난 일이 생기겠죠. 이제 산업 구조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oT 센서라는 게 이제 5만 군데에 이제 박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하시려고 해도 이미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피해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리드할 것이냐는 이제 결정의 목이고요. 우리가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을 하면요, 이 시민이 주민 간 소통, 지방 정부와 소통, 중앙 정부와 소통, 시민의 힘이 커질 것이고요. 이미 마을에 있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여러 가지 어젠다들, 행정 개선이나 여론 수렴, 정책 실현, 그리고 공동체, 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보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소통과 협업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 토론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센터 홈페이지가 500만 원 블로그로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이 IT라고 하는 것이 마을에 어떻게 접속될지에 대한 상이 잘 그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에 대한 플랫폼 형성이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려면 예산 수반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이게 좀 인정이 잘 안 됐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도 종합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커뮤니티 매핑을 해서 아까 전효광 국장님 말씀하시는 공유경제, 공유공간을 커뮤니티 매핑으로 진짜 마을 주민들이 찍으면 그것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거.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마을 아카이브를 좀 하면서 다른 마을의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올려서 공유를 하면 이제 사례들이 같이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을 아카이브를 할 때는 자치구 마을 현장들이 다 아카이브 웹 저장소가 있고, 이 저장소들이 네트워크 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진의 저작권의 공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많은 뜻을 가지고 처음에 많이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못 만들었던 그런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IT 이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이번 기회만 아니라 좀 추측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좀 가져보고 이러한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을 공동체에서의 IT 활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이제 광역지원센터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주민 모임들에 대한 저희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들을 열렸을 때 주민 모임들은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에 있는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대해서 활용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모임 간의 친밀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을의 행사 사진이나 공지 등을 올리는 소통 구조로서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저는 이 새로운 형태의 IT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이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제문에서는 이 SNS가 되게 중요하고 IT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까지는 아직 없어서 아마 토론회 때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여태까지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주민이나 기업가 활동가들이 생각했던 IT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그 골목에는 자영업자들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생산자와 주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화폐나 마을리지 구축 이런 것들이 앱들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논의들이 좀 있었고 이것을 추진하는 게 1, 2기 자치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13년도 때 커뮤니티 맵핑 시범 사업하고 마을 아카이브 이제 기록관리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나왔던 건 뭐냐면 그 많은 주민들이 마을 지도 그리기를 많이 하세요. 마을 지도 그리기는 이제 의제를 조사하고 필요성의 마을의 그 필요성을 찾아가는 행위들인데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에 그냥 종이로만 하다 보니까 단발적 프로그램으로 많이 끝나는 거가 이러한 커뮤니티 매핑이 IT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지속적이고 주민 참여의 확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마을 기록 관리에서도 웹 저장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대용량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아직도 안 돼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형성을 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게 됐을 때 우선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IT 플랫폼이라는 개념 정리도 우선 돼야 된다. 주민의 욕구가 무엇이고 각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다 들어보지 않고서 몇 명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현장의 주민의 필요성과 욕구 확인 과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개념 정립을 다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제가 방역에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이 플랫폼의 시스템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전제돼야 될 때 이 플랫폼 제작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영 주체들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뭐 방역센터의 IT를 담당하는 뭐 예산적으로 인력 한 명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 플랫폼은 죽을 것 같고요. 왜냐면 각 마을 현장에 있는 운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안에서 나와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욕구와 이 IT 필요성이 각 마을 현장에 공감될 때 이것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IT 플랫폼은 주민 관계망 확장 역할에서 자신의 역할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존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쓰면 될 일을 굳이 왜 새롭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또 하나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가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좀 폐쇄성이라는 특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공동체는 폐쇄적인데 이 폐쇄성을 좀 넘어서 온라인에서는 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방성을 담보하면서 같이 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이 정도가 제가 좀 플랫폼을 형성할 때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러한 IT가 있다라면 그 IT 안에서는 클라우드 펀딩 기능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해내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 보조금에만 이렇게 지원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펀딩, 모금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앱상으로 되어 있더라면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그런 소통과 확보가 훨씬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말이 빨라서 죄송하지만 구조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기능을 담을 공간과 앱으로는 정보 소통의 공유와 펀딩 기능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양축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프로에 계시는 분들이 자치구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는 교수님이 주로 SNS가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의
소통과 공감 확산, 그것이 마을에서 접속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IT와 SNS 기능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되었었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발제 자료에는 대표 교수님께서 제안하고 계신 뭐랄죠, 마지막에 플랫폼, 새로운 거버넌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거버넌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직하다라고 제안해 주셔서, 박대영 우리 담당관은 주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정관입니다. 네, 이정관입니다. 저는 마포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지이기 때문에 마포구 자치구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현장 활동가고요. 저기 박태원 선생님은 광역센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의 고민과 관심이 집중돼 있으신 게 당연하신 것 같고, 저는 자치구 차원의 고민과 관심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마을 활동은 우리가 이제 농촌 마을을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1000만 명의 대도시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의 마을의 기본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망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관계망은 소통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매체에 본능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보를 소통하는 게 기본이고, 그 정보 소통을 해야 그 다음 단계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역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해볼 건 웬만한 걸 해본 것 같아요. 가장 한 5, 6년 전에는 지역에 지역 포털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생각만 하고 시도는 못했는데, 오프라인 매체는 만들어 봤거든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소식을 신문 형태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성미산 마을 차원에서는 2년 동안 만들어서 했었고, 마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는 한 1년 동안 2014년도에 했었는데요. 그걸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왜 중단했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집중적인 인력 배치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돼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 근데 여유만 있으면 하고 싶구나, 그런 게 있어서 현재 중단한 상태고요. 여러 가지 페이스북, 블로그, 카톡의 옐로우 페이지, 밴드 다 해봤는데 카톡의 옐로우 페이지는 포기했고요. 밴드도 별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포기했고, 현재는 페이스북 페이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올해 생각이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여기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 정도 수준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소통의 도구로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아쉬움은 항시 남습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했던 것이 실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되돌아보면, 뭔가를 하면은 이 기획을 할 때 매체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획을 할 때에 실패했던 것의 바탕에는 본능적으로 기획자들이 기획할 때 본능적으로는 뭔가를 다 통합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막 살거든요. 그래서 포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것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면은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뭔가 개입과 통제의 욕망이 확 발현을 하기 때문에 일방향이죠.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내가 여기 한눈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뭔가의 기획과 활동을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사실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수요자,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통합하거나 뭔가 그 틀이 짜거나 이런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결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올린 사소한 소식이 누군가에 아는 사람한테 좀 손쉽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욕구가 기획자와 사용자의 기본 태도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기획자들의 마인드, 뭔가 통합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그걸 하려면 내가 돈도 없는데 지역활동하면서 뭐 많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도구, 참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뭔가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본능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연결의 대상이 전국적이거나 전 세계적인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거나 알만한 사람, 또 알아줬으면 좋겠는 사람하고 연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연결의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그것도 이슈화 됐으면 전국적으로 알았으면 한 그런 게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작은 관계만 아니고 성격은 폐쇄적일 수 있다. 망원동 좋아요를 오래전부터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다 1인가구 청년들 주도층이거든요. 20대, 30대거든요. 지역은 망원동이지만 망원동 지역이 개방적이지만 그걸 주도한 그룹의 문화층은 1인가구 중심의 폐쇄적인 그룹이에요. 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개방성과 폐쇄성이 섞여져 있는 게 어쨌든 자기의 독특한 그 문화적 마인드를 지키면서 이게 하나씩 확대되는데 지금은 지역 후원이 행사를 했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촉진자가 되더라.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어쨌든 망원동을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쾌적하거나 뭔가 야 여기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주거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집이 굉장히 따닥따닥하고 골목길 옛날 골목길로 해서 차 들어가기 힘들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성격이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망원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접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망원동을 띄우고 알리겠다라고 하는 무슨 의무와 사명감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징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기획자 입장은 본능적으로 또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하려면 가지게 되는데 내가 누구하고 접속할 건가 할 때 사용자와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도구와 매체 효율적인지 그냥 측면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지역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페이스북과 블로그 정도만 하면은 굉장히 그 정도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포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이기 때문에 마포구 자치구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현장 활동가고요. 박태원 선생은 광역센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의 고민, 관심이 있으신 게 당연하신 것 같고 저는 자치구 차원의 고민과 관심이 있거든요. 그 지점인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마을 활동은
우리가 이제 농촌 마을을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1000만 명인 대도시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의 마을의 기본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망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관계망은 소통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매체에 본능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보를 소통하는 게 기본이고, 그 정보 소통을 해야 그 다음 단계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역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해볼 건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가장 한 5, 6년 전에는 지역에 지역 포탈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생각만 하고 시도를 못했는데 오프라인 매체는 만들어 갔거든요. 지역에 활동하는 다양한 소식을 신문 형태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성미산 마을 차원에서는 한 2년 동안 만들어서 했었고, 앞으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는 한 1년 동안 2014년도에 했었는데요. 그걸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왜 중단했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집중적인 인력 배치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돼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 근데 여유만 있으면 하고 싶구나. 그런 게 있어서 현재 중단한 상태고요.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 블로그, 카톡의 옐로우 페이지, 밴드 다 해봤는데 카톡의 옐로우 페이지는 포기했고요. 밴드도 별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포기했고, 현재는 페이스북 페이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올해 생각이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여기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 정도 수준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소통의 도구로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아쉬움은 항시 남습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했던 것이 실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되돌아보면 뭔가를 하면은 이 기획을 할 때 매체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획을 할 때에 실패했던 것의 바탕에는 본능적으로 기획자들이 기획할 때 본능적으로는 뭔가를 다 통합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확 살거든요. 그래서 포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것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면은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뭔가 개입과 통제의 욕망이 확 발현을 하기 때문에 일방향이죠.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내가 여기 한눈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뭔가의 기획과 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사실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수요자,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통합하거나 뭔가 틀을 짜거나 이런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결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올린 사소한 소식이 누군가에 아는 사람한테 좀 손쉽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욕구가 기획자와 사용자의 기본 태도의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기획자들의 마인드, 뭔가 통합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그걸 하려면 돈도 없는데 지역활동하면서 뭐 많은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도구, 참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간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뭔가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본능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연결의 대상이 전국적이거나 전 세계적인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거나 알만한 사람, 또 알아줄
했으면 좋겠는 사람하고 연결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연결의 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이슈화 됐으면 전국적으로 알았으면 한 그런 게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작은 관계만이고 성격은 폐쇄적일 수 있다. 망원동 좋아요를 오래전부터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다 1인가구 청년들 주도층이거든요. 20대, 30대거든요. 지역은 망원동이지만 망원동 지역이 개방적이지만 그걸 주도한 그룹의 문화층은 1인가구 중심의 폐쇄적인 그룹이에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개방성과 폐쇄성이 섞여져 있는 게 어쨌든 자기의 독특한 그 문화적 마인드를 지키면서 이게 하나씩 확대되는데 지금은 지역 후원이 행사를 했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촉진자가 되더라.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망원동을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쾌적하거나 뭔가 이게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주거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집이 굉장히 따닥따닥하고 골목길 옛날 골목길로 해서 차 들어가기 힘들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성격이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망원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에 접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망원동을 띄우고 알리겠다라고 하는 무슨 의무와 사명감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기획자 입장은 본능적으로 또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하려면 가지게 되는데 내가 누구하고 접속할 건가 할 때 사용자와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도구와 매체 저는 이것을 부담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해야 될 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빨리 지속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뭘 만들어야 되는 데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활용한다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가능하고만 고르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소셜미디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교수님 발제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스피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쉬워졌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요즘에 그 통신사 광고들 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 3G, 4G, 5G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속도 얘기거든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 3시간짜리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1박 2일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동생이 코드 건드려가지고 날아가고 컴퓨터도 켜놨다고 어머니가 끄셔가지고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빠르면 뭐 2, 3분이면 다운로드 받고요. 얼마 전에 그 MWC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5G 시대가 오는데 그건 거의 거의 우리가 눈으로 지각하는 차이가 없을 정도의 속도 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쉬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IT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왠지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왠지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분석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비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요즘에 다 오픈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담을 덜면서도 특히 이제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지 페이스북에서도 생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그 미국에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이 그 기자회견 나가기 전에 그걸로 자기가 뭐
중계를 했어요. 나 지금 좀 이따가 의료보험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늑대들처럼 달려들 것 같다. 나 엄청 떨린다. 이런 걸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엄청 공유가 됐고 잘 아시는 대로 힐러리 클린턴 약간 좀 힘이 좀 빠진긴 했지만 그분이 대선 후보로 이제 대세였잖아요. 그분이 기자회견으로 출마선을 한 게 아니라 트위터로 출마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언론들이 하던 일을 본인이 별다른 장치나 이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발표할 수 있고 중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저희가 4월 총선이 끝나면 이 4월 총선 기간 동안 사실 또 이게 선거법 그걸 바뀔 때 못하는데 4월 총선이 끝나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방송 채널을 만드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MBC의 마리텔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리텔이라고 원수 리텔 텔레비전을 만들 생각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방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스튜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또 음향 장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송출하려면 데이터 관리 많이 해도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핸드폰 하나를 책상에 놓고서도 내가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뉴미디어 담당자실에서 라이브 소리랑 소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을 방송 16개 방송국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방송국들도 저희들이 무료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빠르고 이 쉬워진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수단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차원 접근하시면 충분히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하이테크한 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많이 사실 효과적인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망우동 사람들도 나왔지만 부산 공감이라는 부산 지역에 있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거기는 부산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도 언론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집권화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부산일보라든가 국제신문 예전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아니 말하자면 MBC나 KBS 이런 데서 전파로 발신하는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뉴스가 되게 아주 갈급했던 거죠. 근데 그걸 잘 파고들어가지고 지역 방송에 보도되지 않는 뉴스에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뉴스들을 여기서 잘 다뤄가지고요. 그걸 또 아주 뭐 요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재미있는 사진이라든가 합성을 해서 여기서 올려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그 부산 공감을 보고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 취재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어떤 페이스북 자체가 지역의 신문과 지역의 방송을 대체하는 수단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시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런 걸 잘 정비해가지고 책을 도와드릴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그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 예전에 10 정도의 품을 들였다면 좀 약간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면 6 정도의 품을 들리고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 제가 토론을 첫 번째 하는 거니까 일단 다음 순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시 차원에서 이제 제가 어제 사실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깊이 있게 준비를 못했지만 시 차원에서 과연 그러면 이 지역 공동체, 이 마을 미디어라든가 마을 하시는 분들한테 소셜 미디어나 뉴미디어 차원에서 어떤 쪽에서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제 다 소셜 미디어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운영 기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인입니다. 약간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홍보의 수단으로 많이 전략되어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도지사 뭐 이렇게 구청장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수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어떤 뭐 축제가 열린다, 뭐 한다, 그냥 예, 보지 않는 뉴스 성격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자체가 기업과 달리 SNS나 소셜미디어 하는 이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행정의 확장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래서 일찍이 응답소라든가 또 저희 해시태그를 활용한 소셜시장, 박원순 시장이 시장 홈페이지에도 해시태그를 통해가지고 1대1로 가능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시장 개인께서 누구보다도 또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가지고 민원이든 아니면 제안이든 이걸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저희가 이제 원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같이 컨퍼런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누가 뭐니 해도 지금 이제 플랫폼 중에서 가장 아직까지도 좀 유의미한 건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오래가고 있긴 하지만 미디어로서의 어떤 가치나 확장, 아니면 지속성은 역시 블로그가 계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블로그 자체가 이제 네이버라는 이제 업체가 이제 포털을 이제 기반을 하다 보니까 검색이나 확산이 굉장히 용이하기도 하고요. 자료를 축적하기 좋고 해서 그런 있고, 또 하나는 블로그가 이제 요즘에는 작성이라는 것이 되게 쉬워졌어요. 모바일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SNS 운영에 있어서 뭐 이제 오픈형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커뮤니티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예를 들면 뭐 토론회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저희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장을 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 방송국 16개 방송국을 입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거를 더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방송뿐 아니라 1인이 운영하는 방송국일지라도 이들을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하시다 보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 유튜브에 놓고서 운영하시고 페이스북에 놓고 운영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만 그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 이용이나 이렇게 이제 방송 콘텐츠 보관하는 게 어려우신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소셜 방송 내 채널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커뮤니티 그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아까 보신 마오동이든 뭐 이런 어떤 그런 페이스북이든 이런 콘텐츠를 커뮤니티 만드셨을 때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혁신기획관의 마을 지역 공동체 담당관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그것을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박람회뿐 아니라 그 커뮤니티들의 만남들을 끄집어내서 젊은 층들이 그 온라인을 운영한 젊은 층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히려 저는 이 IT 마을이라는 것은 더 쉬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 내면적, 접촉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하루를 마감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접속을 할 수 있는 어떤 필요와 욕구가 좀 줄어들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IT를 바라보면서 SNS를 바라보면서 적잖이 피로감을 주는 것을 어떤 역효과랄까 이런 부정적 기능에 대한 많이 저는 발견 부분을 하거든요. 자 이제 결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감사드리고요. 이 발제와 토론을 들으시고 의문이나 질문이나 의견이나 소감이나 혹은 대안 제시까지 간없이 좀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효아님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제일 이렇게 나쪽으로 한 사람 없을 때는 지목이 들어갈 수밖에. 지역공동체 담당한 서진아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사람의 마을 이사장님하고 비슷해가지고 사실은 IT랑 별로 안 친하고 소셜미디어에 제 생각을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기껏 하는 거야 페이스북에서 이제 공유하기밖에 안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서 깊이 있는 고민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건 어떻게 오픈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건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자기의 그 욕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항상 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막상 어딘가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도 별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만 이렇게 모이는 말씀하신 부산 공감이나 부산 그 경찰관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망원동 좋아요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뭘까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앞으로 적은 품을 들이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할 때쯤 좀 알려주시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은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역 학교 교육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아까 우리 센터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브 잠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지역 학교죠. 강원도나 저런 지방 학교를 가서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이라서 너무 서울 애들 기가 주고 있고 그렇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잘라서 뭐라고요? 이 아이들 어찌 보면 굉장히 복받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일 사시사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내과에 물르고 얼고 꽃 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살고 그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다 페이스북에다 올릴 수 있는 아이들인데 서울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서울에는. 어찌 보면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제는 거기에 아까 보셨듯이 한 10분이면 전 세계 20억 인구한테 주잖아요. 서울에 항상 휴영차를 1000만 명이 찍는 똑같은 건물은 별 감흥이 없죠. 하지만 저 시골 산골에 있는 산골 소년이 아침에 그 눈이 내리는 그 곳에 눈을 찍어 올리면 굉장히 감흥이 있는 거예요. 걔들만 가질 수 있는 컨텐츠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약간 그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컨텐츠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공식은 없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학교 올 때의 그 담벼락의 모습과 학교를 집으로 갈 때 담벼락의 모습이 같으니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죠, 그죠? 아침에 올 때는 헐레벌떡 지갈떡 뛰어오느라고 담벼락 볼 틈도 없어요. 담벼락 밑에 있는 풀이 어떻게 생긴지 볼 틈이 없어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오후에 집에 갈 때는 지쳐서 또 볼 틈이 없죠. 어찌 보면 세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학교에서 제가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뭐 여러 개 학교에 가서 문도 많이 두드려보고 했었는데
직업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직업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청에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직업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1000개도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직업이라는 건 16,000개의 직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직업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1000개 이외에 15,000개는 직업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학교 선생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한테 카메라 쥐어주고 동네를 다니면서 각자 자기 눈에 띄는 직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하세요. 그게 직업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닭 튀기는 아저씨가 뻘뻘이도 닭을 튀기고 있는 것도 직업이고요. 택배 기사 아저씨가 돌아다니는 것도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컨텐츠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큰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컨텐츠화가 된다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아카이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범위가 없고 그런 컨텐츠들이 무한정 생산이 될 때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장님도 매일 보셨던 거리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자는 기술적 방법은 없어요. 감성이죠, 감성.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죠. 감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낼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말씀드린 이 공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손드셔야 되는데 제가 수경 이심전 씨죠.